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서미래포럼은 지난 수십 년간 국가 발전에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해온 영호남의 지역 갈등을 해소하고 또 동서 화합을 통한 국민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창립된 시민 모임입니다. 호남 지역을 포괄하는 광주 동서미래포럼은 지난 3월부터 공식 활동을 시작해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앞장서 오고 있는데요. 오늘 광주 동서미래포럼 정책 세미나를 통해서 국민통합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한 해법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광주 호남의 미래와 새로운 시대 과제를 주제로 박주선 제20대 국회 부의장께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은 특강입니다만은 학술적인 대회에서 학술이나 또는 이론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겪었던 일화를 중심으로 또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던 동서 화합과 포용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하겠냐는 그런 생각을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98년 2월 25일부터 그전에는 일면식도 없었던 김대중 대통령님의 부름을 받아서 김대중 정부의 법무비서관, 지금으로 말하면 민정수석 비서관과 인사수석 비서관을 합해놓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최초로 내정 발표가 된 다음에 대통령께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대통령 하신 말씀이 영남 정권 하에서 호남인들이 많은 차별과 소외를 당했다고 불평이 많았는데 박주선이는 어떻게 해서 그 검찰의 요직을 두루 섭렵을 했습니까? 그 비결이 뭐고 백이 뭡니까? 라고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정부 각 기관은 원칙과 기준을 숭상하고 정의를 세우는 목표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법을 다루는 검찰이나 사법부는 그 다른 부서보다도 상대적으로 정의관념과 원칙과 기준을 수호하려는 관념이 높다 보니까 제가 인사 수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김대중 대통령께서 맞아요. 꼭 박주선이가 영남 정권 하에서 영호남 소외와 차별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50년 만에 정권이 바꿔진 이 정부에서 앞으로 인사를 할 때에는 지역이나 학연이나 등등의 사적인 요소는 전부 배제를 하고 오로지 능력과 자질과 국가관을 가지고 인사를 해달라 하고 저한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을 모시고 1년 9개월 동안 통치 인사를 보좌를 했습니다마는 그 말씀 때문에 또 평소에 제 지론 때문에 영호남 갈등을 인사를 통해서나마 해소를 해야 되겠다는 그 의지와 집념을 가지고 지역차별에 입각한 그런 편견에 의한 인사는 정말로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DJ 정부 시절에는 인사와 관련된 비판이나 비난이 다른 여느 정부보다도 높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 기억으로는 99년 2월 달로 생각이 됩니다만 국민과의 대화를 공영방송에서 실제 라이브로 중계를 했었는데 어느 대학생이 지금 대통령께서 남태평양 무인도로 가시게 된다면 우리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가시고 싶습니까? 3가지만 답변을 주시오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대통령께서 첫째로 IMF 상황에서 매일 보도가 나는 그런 국난의 상황 속에서의 실업이 대한민국의 큰 문제이기 때문에 실업의 문제와 부정부패와 지역감정 3가지를 가지고 무인도로 가서 대한민국에서 이 3가지가 해소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 하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전 국민에게 감동을 주셨던 그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 말씀을 누누이 저한테 하시면서 인사 문제에서뿐만이 아니고
공사석을 떠나서 영호남이 좀 하나가 될 수 있는 역할을 좀 하라 하시면서 대통령 비서실장도 영남 출신 김종건 실장을 내가 선임한 것은 그 배경이다 하는 말씀도 주셨고, 또 여기 영암 한평 보궐선거를 할 때 평민당 총재 시절에 지역 갈등을 조금이라도 해소를 한번 해보자. 옛날 자유당 정부 때는 호남 사람이 대구에 가서 무수히 당선이 되고, 또 영남 분이 호남에 와서도 국회의원 당선이 됐고, 본인이 대통령 선거를 할 때도 토양 금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남을 거쳐서 경남, 경북을 올라가게 되면 토양 금지 시간을 위반해 가면서 김대중을 연호하면서 연설을 듣고 했던 그 생각을 해보면 대한민국이 메뚜기 이맛방만 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오로지 정치적인 이유로, 즉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려고 하는 정치인부터 이 지역 감정을 유혹한 것이 너무 한스럽다. 그래서 절대로 동서 화합이 한번 되도록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저한테 누누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점에 입각해서 저도 정치인이 돼가지고 우리 광주를 중심으로 호남인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호남이 지금 집권당 이전의 전신이 박정희 시대부터 전두환 노태우 시대까지 호남이 소외가 되고 낙후가 되고 또 차별도 많이 받았다고 하지만은 이제는 책임져야 할 분이 세상을 떠나기도 했고, 지금은 그 후신 정당의 역할을 호남에 대해서도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묵은 감정을 털어내고 호남이 화해와 용서 또 포용의 정신을 먼저 좀 발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곤 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개인적으로 만나면 동의를 하시면서도 또 선거가 있게 된다든지 또는 다른 행사를 갖게 되게 되면 영호남 갈등을 수습하고 화합 협력이 되긴 해야 돼야 된다는 명제는 동의를 하면서도 실제로 행동에 옮기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이 목도를 하고 좀 안타까움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은 호남에서는 걸출한 정치 지도자로 평가를 받고 있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김대중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걸어가는 과정에 맹목적이다시피 김대중 대통령을 지지하고 또 김대중 대통령을 추종하고 해가지고 끝까지 이 나라의 정권교체를 이루게 한 원동력이 바로 호남의 힘이었고 호남의 지혜였고 자세였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렇다면 김대중 대통령이 하는 생각과 행동도 좀 계승 발전을 시키고 따라서 하는 것이 우리 호남이 더 큰 호남이 되고 호남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주체 내지는 지혜 세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쿠데타 세력이라고 명명을 했던 세력들과 소위 TJP 연합이라는 쾌거를 이루어 가지고 이 땅의 정권 교체를 이루고 했고, 또 본인을 사형 선고를 했던 세력들에 대해서도 앞장서서 사면 복권을 주장해 가지고 사면 복권을 실현시켰고, 내가 재임하는 동안에는 어떤 이유로든지 정치 보복은 없다고 단호히 말씀하시고, 저에게도 제가 사정 지휘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나와 관련된 정치 보복 차원에서 검찰의 수사권이 발동이 되지 않도록 분명하게 감시하고 감독하라고 말씀도 많이 하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김대중 정신을 존경하고 김대중을 우리가 평가하고 기념한다 한다면 적어도 맹목적인 김대중 함자 석자만을 우리가 따를 것이 아니라 그분의 정신과 가치와 행동을 우리가 지금 재현시켜서 개성 발전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꼭 좀 경험해서 일화를 중심으로
때 느꼈던 바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제는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실적으로 국제적인 상황과 환경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일본보다도 더 역량이 컸다는 그런 어느 지점에서의 평가도 받고 있을 정도로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먹고 살 수 있는 원조를 받았던 나라가 비난한 나라에 원조를 주는 국가로서의 우리 위상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적인 어느 나라 못지않게 민주화는 되어 있는 나라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산업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있어서의 민주화를 이루게 한다는 정치적인 가치와 철학을 주장했던 분들하고의 갈등 또는 반목, 질시, 그런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없는 나라가 됐고 역사의 한 시점으로 거슬러가는 소재거리밖에 지금 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화를 부르짖었고 민주화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의 허격한 기여를 했던 우리 호남에서 끝까지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동서 갈등의 지점에 지금 연연해가지고 지금도 그 굴레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호남답지 못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찌 보면 역사적으로 지금 동서 갈등을 민주화냐 비민주화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척을 쥐고 산다고 한다는 것은 역사의 관점에서 볼 때도 굉장히 모순이 있습니다. 왜 모순이 있냐면, 적어도 박정희 대통령은 산업화의 가치를 인정을 한다고 한다면 산업화는 사실은 고도 민주화의 핵심적인 기본 원리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86년도에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 유학을 갔었는데, 그 유명한 정치학 교수가 한국에서 지금 민주화 운동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어떠냐라고 물어서 이게 대한민국을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 근본적인 큰 역할을 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도 군사 독재라는 측면에서 헌정 질서를 중단했던 쿠데타라는 측면에서는 국민으로부터의 공감을 받지 못한 그런 부분도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교수가 빙그레 웃으면서 굶주리고 배고픈 속에서 민주화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 배불렀을 때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인간된 삶을 얻기 위해서 제도상으로 자유민주주의가 필요한 것이지, 굶어 죽어가는데 사흘을 넘지 못하고 생명이 위태로움을 당하는데 거기서 무슨 민주화가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실적 민주화는 국민의 의식주가 해결이 된 데서부터 출발이 돼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듣고 제가 상당히 감동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 독재 또 쿠데타 세력이라고 역사가들은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군사 독재를 했기 때문에 민주화를 위해서 싸웠던 호남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화 세력이 박정희 대통령은 영원히 배척의 대상이고 존경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율 배반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963년도에 대통령 선거에서 그 당시에 국회는 호남 출신 국회의원들은 전부 다 민주당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군사 쿠데타 세력이라고 하면서도 박정희 대통령, 윤보선 대통령의 선거 결과를 보면, 그때는 광주광역시가 없었습니다마는 전남부 호남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투표 결과가 19만 표를 패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호남에서 35만 표를 이겨가지고 전체 16만 표를 이겨서 박정희 대통령이 됐었는데, 만일에 그때 호남이 그런 적극적인 대폭적인 지지를 하지 않았다 한다면 역사는 박정희 대통령은 군사 쿠데타 반란을
책임자로서의 기록을 하고 말 것이고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기회는 영원히 얻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 호남은 성견 지명이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실질적인 민주화의 첫걸음이다 하는 판단을 가지고 했는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군사 쿠데타 세력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넘어서 더 큰 가치는 우리를 먹고 사는 문제,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세력이 진짜 우리가 원하는 정치 세력이다라고 해가지고 박정희 세력을 박정희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역할을 한 것이 호남이었고, 호남이 없었으면 영원히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이름은 역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웠을 수도 있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박정희 대통령을 999 영웅이나 다름없는 산업화의 최전선에서의 영웅 역할을 한 분이라고 평가를 하면서도 민주적 탄압을 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같이 할 수 없는 세력으로, 또 거기를 지지하는 주민들하고는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당시에 윤보선 대통령은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현직 대통령이, 물론 내각제 하에서의 대통령이었습니다만 올 것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헌정이 중단되더라도 사회가 너무 무질서 혼돈 속에 빠져 있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에서는 첫째 중차대한 국가적 과제라는 평가를 해 주셨던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일어났던 작은 다툼과 갈등 이런 것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큰 결과를 놓고 우리가 용서할 건 용서를 하고 화합할 것은 화합하고 포용할 것은 포용해가지고 영원함이 진정으로 하나가 돼서 협력을 한다면 국가적인 난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그보다 더 좋은 처방의 손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작은 문제는 우리가 넘고 뒤로 하고 버리면서 큰 문제를 위해서 함께 손을 잡자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런 점에서 우리 대구하고 광주를 비롯한 동서는 공통점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여기 고맙게도 우리 광주에 5.18 단체 회원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 또 대구에서도 2.28 기념사업 회원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최초의 민주화를 외친 민간인 시위는 60년 2월 28일 대구에서 있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희생도 컸고 실적인 민주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의 광주 역할, 5.18 역할이 컸지만 그 민주화를 위한 시위 시원을 이뤘다 하는 2.28은 5.18과 맥을 같이 하고 가치와 철학을 공통으로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원과 후속 더 헌신과 희생을 더 합하게 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민주화 역사를 더 확장을 시킬 수도 있고 더 확산을 시킬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민주화 과정만을 본다 할지라도, 또는 민주화만을 놓고 목표를 본다 할지라도 광주 5.18, 대구 2.28, 대구 2.28, 광주 5.18을 그것이 결합이 돼가지고 좀 더 큰 정신으로 미래를 보는 철학으로 생활을 시킨다 한다면 대한민국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바로 호남과 영남은 역시 대한민국의 애국 충정을 앞장서서 실천한 지역이다 하는 역사의 평가를 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말로만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오셨는데 이렇게 저 같은 사람 특강이나 듣고 헤어지면 또 그거 말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로 가슴에서부터 공감을 하시고 머리에 많은 지혜를 지금 굴리고 생산해내고 계시기 때문에 한 사람 한 분 한 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공감된 취지, 우리가 가야 할 방향, 목표를 가지고 이해도 시키고 설득을 좀 해주는 범시민 계몽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우리 이정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 부위원장 우동기 회장께서 오늘 대통령이 주재하는 지방시대 관련 큰 행사가 있어가지고 나오실 수 없다고 미리 저한테 양해를 구하면서 저보다도 더 지방시대위원회 역할과 지방시대 운영의 핵심적인 힘을 가지고 계신 이정현 부위원장이 가셔서 말씀을 잘 해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방시대위원회는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하는 모든 정책 프로젝트를 거기서 심의 확정을 하는 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신운동으로서의 영원한 갈등을 하자고 할지라도 지금 호남은 영남에 비해서 많은 부분에서, 즉 산업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낙후와 또 좀 소외가 돼 있고, 앞으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만이 전국이 균형화된 지방시대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책적인 배려를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이정현 부위원장께서 아마 프로젝트도 여러분에게 제시를 하고 그러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도 미약하지만 그런 프로젝트가 제시가 되면 정부나 국회에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동서 화합을 이룩하고 대한민국 새로운 시대를 맞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도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헌법이 개정이 되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4대 의무만, 국민의 4대 의무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동서화합을 이루게 해야 한다는 측면을 그는 국민 화합 의무도 국민 5대 의무 하나로 규정이 좀 돼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언론인들하고 제가 오찬을 같이 했는데, 언론인을 비롯한 동서 주민들을 만나보면은 너무너무 의기투합이 되고 생각과 가치가 하나라는 걸 알고 있는데, 다만 야구 이야기야 정치 이야기만 안 하면 언제든지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런 농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구 이야기나 정치 이야기를 하더라도 네 이야기나 내 이야기나 똑같다 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 주면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멀지 않았다는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동서화합의 전사가 좀 되셔서 국가의 새로운 충성과 애국을 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뭐 학술적인 강의보다는 좀 경험에서 우러난 이야기, 그동안에 동서 갈등을 풀어야 한다는 정치권 내부에서의 고민, 이런 것을 함께 말씀드렸다고 이해를 해주시고, 특강을 위해서 이렇게 경청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께서 강연을 해 주시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앞서 좋은 말씀들 많이 했고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얘기를 가지고 조금만 좀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를 의회를 한 지가 32년이 됐고 시장, 군수, 구청장, 도지사를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지가 28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늘 하는 얘기가 지역에 권한을 최대한으로 이양하자고 하는 것과 지역을 균형 발전시키자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역대 모든 대통령들이 또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해왔었습니다. 결과는 지금 이 시점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역 소외도, 지역 낙후도 아니고 지역 소멸입니다. 그게 전라도만 소멸이냐? 아닙니다. 부산, 경남도 지금 굉장히 인구들이 빠져나가고 줄고 있고 대구, 경북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까지 지방자치에서 목표했던 것은, 지방자치가 실패했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의 생활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는 큰 역할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지역이 소멸이라고 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뭔가 좀 정책과 제도와 운영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 서울, 경기, 인천, 소위 수도권이라고 하는 곳의 땅덩어리가 우리나라 전체 땅의 11.8%, 12%에 해당됩니다. 인구가 얼마냐? 수도권의 52%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강원도는 서울 크기의 39배, 그리고 수도권의 1.9배인데 전체 인구가 3%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맹랑한 그 예측을 해봤습니다.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 10만 명이 죽거나 부상당했는데 만약에 서울에 떨어지면 어쩔까? 190만 명이 죽거나 부상을 입는다고 합니다. 요즘에 디지털 세상입니다. 디지털 하는데 디지털에 안 들어간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디지털에 매출의 92%, 전문업체의 89%, 디지털 전문가의 76%가 수도권에 테헤란이나 마곡이나 강서나 판교에 다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디지털에 아까처럼 전문가들이 대구 경북이 얼마냐? 대구 경북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3%랍니다. 광주 전남인 전북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2.8%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대구 경북 따지고 광주, 전남, 전북 따지고 앉아 있을 새가 있습니까? 지금 수도권이 저렇게 변하고 있고 지방은 전체가 다 이러는데 여기서 또 대구, 경북이, 광주, 전남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같이 단합을 해서 이렇게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완화시키는 정책을 만들고, 그리고 지방에 아까처럼 균형 발전까지는 아닐지라도 최소한도 지방에 청년들이 머물고, 그리고 지방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이 그래도 수도권 사람들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뒤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서울에서 살다가 지방에 내려온 사람이 가끔씩 휴대폰으로 선물을 받습니다. 스타벅스에 가서 빵하고 그리고 커피를 사 먹으라고 보내옵니다. 스타벅스가 없는데 그거 보내오면 뭐합니까? 지방에 분 단위에 스타벅스가 없는데 지금 이런 차이로 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많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우선 대구, 경북, 부산, 경남 놔둡시다. 그쪽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광주, 전남에서 많이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지방자치 어떻게 할 건데, 광주, 전남 이렇게 낙후되고 소외된 거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로 해갖고 희망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대개 광주, 전남 사람들은 우리는 대기업도 없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 틀립니다. 전남 광양에요. 제철, 철 생산이 2,700만 톤, 세계 1위입니다. 포항이 1,800만 톤, 2위입니다. 최근에 포항에 3,000억 원을 투자를 해서 전기차는 가벼워야 되고 강해야 되는데 초경량 강판 라인을 깔았고, 가장 강하다는 철로 생산하는 라인을 7천억을 들여서 깔아서 1조 원을 들여가지고 광양제철에, 전남 광양제철에 말하자면은 이렇게 그냥 단순한 철 생산을 한 게 아니라 이 시대에 맞는 전기차가 대세라고 한다면 전기차에 들어가는 철을 이런 식으로 생산하는 공장이 들어섰습니다. 세계 1위입니다. 광양이 전남에 있는 말하자면 산업의 쌀이라고 하는 철을 생산하는 곳에 광양이 1위라니까요. 그리고요, 포스코가 전남 순천에 있는 거기가 율촌 산단에다가 포스코 퓨처 M에서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에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이라고 하는 4가지 요소가 들어있는데 그중에 양극재가 70%라고 합니다. 그 70%의 우리나라 전체 생산량의 30%를
순천율천공단에서 말하자면 포스코가 생산을 하는데 이번에 규제가 하나 완화돼 가지고 전남 광양에 안에 있는 제철소 안에 있는 동호안에다가 4조 4천억을 이것과 관련한 더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해서 뉴스에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신문이 이쪽에는 안 난가? 나왔습니다. 언론에 다 나온 얘기입니다. 4조 4천억을 쏟아붓겠대요.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 더 공개할까요? 제가 포스코 관계자들로 만나서 얘기해 봤습니다. 2030년까지 73조를 국내에다 투자하려고 하는데 광양에 29조를 투자를 하고 포항에 22조를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고 조만간에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여천, 그 당시에는 여천군이었습니다. 석유화학단지를 조성을 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여수 여천 화학공업단지를 포함한 그 동부권에서 우리나라 제조업의 10%, 100조가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이 전남 동부권의 여수 여천의 화학단지를 포함한 그쪽의 공단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석유화학은 계속해서 이제 화이트바이오 쪽으로 또 진전 대발전해가고 있는데 GS, SK, LG, 또 롯데케미칼, 그다음에 금호석유화학, 그리고 한화까지 그쪽에 대기업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도 묘도에 에코에너지 센터라고 해가지고 암모니아를 가지고 수소를 만드는 어마어마한 탱크가 지금 12개가 지어져 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고흥, 높을 꽃자 흥하릉자 고흥에서 로켓을 쏘아 올릴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옛날 어른들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높을 꽃자 흥하릉자 고흥에서 로켓을 쏘아 올린다니까? 그냥 로켓 갖고는 만족할 수 없다. 지금 이번에 중앙에 어디 제가 공개할 수 없는 그 기관장이 고흥을 다녀갔습니다. 이제 고흥에서 드론, 군사용 드론을 포함한 드론과 날아다니는 택시 UAM 을 연구, 개발, 그리고 실험, 인증, 생산까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고흥의 그 지금 로켓 갖고는 안 되겠다. 좀 덜 높이 날더라도 좀 고흥이 진짜 높은 곳에서 흥해보자 해가지고 그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이 정부 들어와서 국가산단으로 전라남도에서는 유일하게 고흥에다가 국가산단을 유치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한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전부 미래 산업입니다. 첨단 산업들입니다.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산업들이 어디냐? 전라남도입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이 광주에 잘 알다시피 여기서 가까운 광천동에 27만 평 현대 기아 자동차 공장이 있습니다. 광산에 10만 평, 총 37만 평에서 42만 대에서 49만 대, 51만 대까지 자동차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 광주를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내연기관차 말고 미래차는 전기차, 수소차, 그리고 아까 날아다니는 택시, UAM, 자율주행차로 광주를 선도 도시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냥 말입니까? 신문에 보셨어요? 광주에 미래차 국가산단 100만 평 확정된 거 들어보셨어요? 100만 평 확정이 됐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광주에 미래차, 소재, 부품, 장비를 생산할 수 있는 특화단지로 어디를 지정했습니까? 광주를 지정했습니다. 실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광주에서 지금 50만 대에서 30만 대 더 80만 대 내지는 50만 대 더 100만 대를 생산하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처럼 경기도 광명에 있는 소아리에서 자동차 부속품 내연기관은 3만 5천 개, 전기차는 1만 5천 개, 이 부속품을 거의 대부분, 다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을 싣고 와서 여기 와서 조립을 하지만 아까처럼 80만 대에서 100만 대 생산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물류 비용 때문에 못 가져옵니다. 그 많은 부속품들이 다 이제 광주 전남, 아까 말씀드렸던 100만 평의 국가산단지라든가 약 225만 평에 해당될 텐데 소재 부품 장비의 특화단지 말고도 진국산단 한 57만 평, 그리고 빅그린 산단 123만 평, 이쪽에
대단한 이 단지가 들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율주행차를 연구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뭡니까? 인공지능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인공지능 데이터 집적센터 4,119억을 들여서 유일하게 유치해 갖고 와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광주입니다. 자율주행차 연구하는데 최고의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자율주행차를 실험하고 하는 데 있어서 광주에서 영암까지 지금 뭘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아우토반. 한마디로 초고속화 도로. 이것을 지금 광주에서 영암까지 42km에다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에다 각종 센서를 설치해갖고 여기서 실험을 한다면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자율주행의 최고의 실험 단지가 될 수 있는 게 또 이것입니다. 이게 다인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굉장한 변화가 우리나라에도 일고 있고 다른 나라도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리콘밸리 들어보셨을 거예요?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실리콘밸리. 이 실리콘밸리에서 전 세계 IT의 최고의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재택근무를 시켰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는 너무 많은 그러한 IT 전문가들이 몰려 있다 보니까 방세가 월세가 500만 원, 600만 원, 700만 원. 그랬는데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내가 600만 원을 주고 여기서 살아야 자꾸 지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많은 그 두뇌 말하자면 지식 근로자들이 다른 저기 텍사스라든가 워싱턴주라든가 이런 쪽으로 다 흩어져서 가다 보니까 대기업들이 다 이전을 하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지금 수도권 같이 집중되어 있는 저기는 찌그러들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지방으로 처음 전문가들이 내려가니까 기업들도 따라 내려가게 돼갖고 미국 전역으로 기업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한국의 수도권 집중이 저는 코로나19 말고 이 신재생 에너지로 이런 현상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죠? 알리백 들어보셨죠? 잘 아시잖아요. 신재생 에너지 아니면은 수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설령 받아준다 하더라도 관세를 무지하게 높여버립니다.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된 물건이 아니면 외국에 수출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로 뭐가 있을까요? 태양광, 풍력 중에서도 해상풍력, 육상풍력이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에 어디다가 태양광을 깔고 어디다가 풍력발전소를 실어서 바람개비를 돌리겠습니까? 이게 최적지는 신안입니다. 영광입니다. 부안입니다. 군산입니다. 서남해안 쪽에 15m, 20m 다른 지역은 바다가 깊어서 못합니다. 신재생에너지를 이렇게 생산할 수 있고 엊그저께 법이 통과됐습니다. 영농형 태양광도 허락을 하겠다고. 무슨 얘기입니까? 논 위에다가 높이 해가지고 거기다 태양광을 설치하고 농사도 같이 짓게 하는 영농형 태양광. 농도인 전라도에서 이런 영농형 태양광하고 아까처럼 해상풍력 이 부분들이 최고로 많이 생산될 수가 있는 곳이 호남이고 광주 전남인데 이 광주 전남의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해 놓으면 뭐합니까? 전기 야 그거 다 수도권으로 보내 해갖고 도로 다 가져가 버릴 건데 겁나지 않아요? 겁먹을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이 보내는 송배전의 개통 비용이에요. 설치 비용이 1조 8천억이 지금 신안에서 가져가는데 1조 8천억이라는데 그건 돈도 아닙니다. 가는 동네마다 우리 동네 못 지나가게 하고 밀양처럼 다 반대하면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려와. 너희들이 내려와서 여기 와서 공장 운영해 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에 이제 지금 새로운 첨단 산업들, 전기가 많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 산업들을 포함한 이런 산업들이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무안이나 해남에서 오신 분들 땅 갖고 있으면 팔지 마세요.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바로 지금 한전과 한전산하의 7개 기관이 와 있죠. 그리고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최고의 에너지 전문가들이 몰려 있는 에너지 대학교가 또 이쪽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합해서 앞으로 이 말하자면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한다고 한다면 전기만 생산합니까? 거기에 가서 바람개비 100m짜리 이 바람개비
말하자면 생산해야 되죠. 또 이게 터빈 생산해야 되죠. 축 생산해야죠. 가서 작업을 하면 바지선 해야 되죠. 왔다 갔다 고치로 댕기려고 한다면 또 많은 게 필요로 할 텐데 이 모든 것이 공단 하나가 생기지 않고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농도인 전라도라고 하죠. 지금까지는 참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르지만 농도인 전라도에 농기계 집단 공장 하나가 없습니다. 농약 공장 하나가 없고 거기에 있는 종자 실험 재배하는 거 하나 제대로 없을 정도로 도대체 농도가 왜 지금까지 이 지경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농수축산물 가공 공장은 더 없습니다. 농사 짓는 자식이라 그래갖고 꼭 소똥 튀우고 돼지똥만 치워야 됩니까? 아버지는 농사 짓더라도 자식은 아까 농기계 공장 다닐 수도 있고 농약 공장 다닐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고향을 안 떠나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거 하나를 제대로 유치도 못 해놓고 그런 거 하나도 못 해서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서게 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제는 농사는 전부 스마트 농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청년 농들을 굉장히 많이 양성을 하고 강조를 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농도인 경상도 저기 또 지역감도 나오겠다.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를 농도라는 사람 없습니다. 전라도를 농도라고 한다면 스마트 농을 포함해서 아까 내가 말한 이런 농업과 관련된 그런 공업시설도 이쪽에 같이 유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7,900억을 들이고 5조 4천억을 쏟아부어서 몇십 년 동안 하겠다고 하는 국가 공무원 600명을 고용하고 있는 아시아 문화 전당 제대로 놔둘 겁니까? 지금 저기에서 제대로 된 콘텐츠 하나가 지금 제대로 된 게 나온 게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앞으로 문화산업은 절대적으로 가수 하나가 돌아다니는 중소기업 웬만한 큰 중소기업보다 더하는 거 보지 못하셨습니까? 이제는 문화산업도 어마어마한 산업이 될 수 있는데 그게 대단히 큰 전국에 하나도 없는 공장 아시아 문화 중심 전당이 바로 광주에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의대가 굉장히 셉니다. 지금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의대에서 졸업한 사람들과 또 거기와 같이 해갖고 요즘 하고 있는 게 말하자면은 성형, 정형, 치대, 치과 이런 쪽에 지금 의료기기가 광주 전남에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첨단 의료 복합단지를 제대로 이쪽에서 유치만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의료 분야에 있어서 뒤지지 않습니다. 이제 다 끝난 것 같죠? 또 있어요. 일단 기분은 좋죠? 또 있습니다. 전라도의 바다는요 기가 막힌 바다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다 그러면 뭡니까? 해안선? 쭉 뻗은 바다입니다. 전라도 바다만 유일하게 뭡니까? 들쑥날쑥 니아스식 해안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4,900km나 돼요. 섬이 2,600개, 그중에 300개는 유인도고 나머지는 다 무인도라고 합니다. 솔직히 우리 같은 대한민국에서도 다른 데는 밀물썰물이 별로 없어요. 이 전라도 바다는 밀물썰물이 있어서 만약의 경우에 저기 중국의 14억 아니 동북 삼성의 7억 인구들 중에 일부만 와서 이거 본다면 환장할 노릇이야. 아까까지 그 무섭고 시퍼런 바다였는데 다른 일 좀 하고 와서 보니까 바다가 내가 걸어다닐 수 있는 곳이야. 그래 걸어다니고 왔더니 또 돌아서 봤더니 다시 물이 들어와. 자기 고향에 돌아가고 그런 거 봤다 그러면 믿겠어요? 이게 바로 전라도예요. 전라도의 관광 요인으로서는 이보다도 좋은 게 없다고요. 거기서 차로 5분, 10분만 들어오면 뭐 있습니까? 해남 대흥사, 백양사, 송광사, 서남사, 내장사, 금산사부터 시작해서 천령, 고차리, 구례, 함사 가득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관광 요인을 갖추고 있는 데가 있어요? 이제 물론 대한민국 전체를 다 발전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손 치더라도 지금부터는 이 지역에 그러니까 경상도는 경상도, 전라도는 전라도, 충청도는 충청도의 여러 가지 특성을 살린 지역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똑같이 여기 500억이 있어 25억씩 날아주니까 20군데를 공모를 해서 뽑을 거야 이런 기준으로 제출해? 그러면 강원도 인제나 진도나 괴산이나 전혀 지정학적 위치가 틀리고 전혀 여건과 환경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방자치는 전부
전부 그 기준에 맞추느라고 자기 지역의 특성을 하나도 살리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이제 저희 지방시대가 하고 있는 이 지방시대에서의 지방정책은 그게 아닙니다. 가장 중시 여긴 게 뭐냐면 자치입법도 아닙니다. 자치조직도 아닙니다. 자치인사도 아닙니다. 자치재정도 아닙니다. 제일 중시 여기고 있는 게 자치계획권입니다. 이제 지방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장, 도지사가 자기 지역의 특성에 가장 맞는 그 특성을 살리는 계획을 세우고 이것에 대해서 기업들을 유치를 하고 어떻게 학교를 이쪽에다 필요로 하는 인력을 공급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걸 스스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 계획이 중앙에 올라와서 우리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통과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그 지역에 한해서는 파격적인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게 기회발전 특구라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익숙해져 갈 겁니다.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된 그곳에 한해서는요. 어떻게 하느냐. 제일 중요한 게 기업입니다. 다른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기업이 와야만이 그쪽에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거기서 정착하고 정주하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을 오게 하는 것, 그 기업을 오게 하는데 어떻게 오게 하느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군수다 생각하고 기업들을 접촉했습니다. 제일 먼저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이전해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내가 서울 거 팔고 내려가려고 했더니 서울서 완전히 뭐 양도세로 다 뜯어가 버려. 또 여기 와서 살라고 했더니 취득세 또 내라 그래. 그리고 이제 나이 먹어갖고 이제 좀 고향에 가서 어떻게 해보려고 내려오려고 그랬더니 완전히 상속세로 64%를 뜯어가 버려. 뭐 내려가나 마나. 이 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된 그 지역에 한해서 세금이 아주 파격적으로 감면이 되게 됩니다. 당연히 소득세하고 법인세를 말할 것도 없고 일단 지역에 이렇게 소멸돼 가는 것은 국가의 재앙입니다. 재앙. 어떤 돈을 퍼붓고도 앞으로 회복할 수 없는 이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이런 정도의 세금에 대한 혜택은 줘서라도 기업을 보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역에서 취업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기회발전 특구고 새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지역의 기업들을 끌어오게 하는 방법입니다. 다 좋았어. 그랬더니 또 기업인들이 얘기합니다. 그런 거 주면 뭐해? 세금만 깎아주면 뭐해? 내려가서 내가 서울하고 뭐 땅값 또 비슷하게 다 비슷한데 가보면 내가 갈 맛이 나겠어? 그거 어떻게 해주라고? 싼 공장 부지를 내놓으라 이겁니다. 싼 공장 부지는 뭐겠어요? 사업한 사람은 다 아시죠? 그린벨트 아니면 완전 절대 농지 아니면 그러면 무슨 문화 무슨 관광단지라든가 뭐 이런 쪽 지금 규제되어 있는 데 있을 겁니다. 기회발전 특구로 심의 의결이 통과된 지역에 관해서는 바로 이러한 규제에 대해서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특례를 적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해서라도 기업을 이렇게라도 해서 지방에 내려보내지 않으면 나라에 앞으로 더 큰 재앙이 닥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과감한 정책을 펼치느라고 그 법이 통과됐습니다. 그게 바로 지방시대 특별법입니다. 그 법이 통과됐어요. 자, 여기까지 다 했는데 기업인들은 거기서 끝날 것 같아요. 또 요구합니다. 뭘 요구를 합니까? 아니 요즘에 누가 어깨 근육으로 이런 사람 있어? 이제는 전부 디지털을 포함한 특별한 기술들을 요구를 합니다. 지식 노동자 그리고 뭡니까? 두뇌 근로자들을 써야 되는데 서울에서 데리고 내려가려 했더니 다 사표내본데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회사를 운영을 해? 그래서 지방에 있는 대학교, 우리 광주만 하자면 광주에 9개, 전남에 9개 대학과 특성화 고등학교와 전문학교와 폴리텍 대학까지를 총동원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앞으로 뻗어나가려고 하는 기업들의 필요로 하는 그쪽 전공 그 과들을 더 인원도 늘리고 교수진들 또 이 회사에서 상무급들이 와서 강의할 수 있도록 하고 하는 글로컬 대학 교육자치특구 그리고 지금 또 새로 하려고 하는 라이즈 제도를 실시를 해서 완전히 지역의 기업을 끌어온 게 최우선. 기업을 끌어오기 위해서 도지사가 시장 군수나 도지사들이 여기에 대해서 아까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될 수 있는 제대로 된 자치 계획, 중앙에서 만들어서 내려보내는 계획이 아니라 특별하게 자기 지역에 맞는 그런 계획을 해서 내려보내준다고 한다면 아까처럼 그런 혜택을 주게 되고 그리고 교육까지 같이 힘을 합쳐서 이렇게 하게 되는 이런 제도를 가지고 균형 발전을 해보려고 하고 균형 발전 그 전에 같으면 그거 제도 한번 뭐해 힘센 놈들이 다 가져가 볼 텐데
힘센 놈들이 다 가져가 버린 게 아니라 아까 내가 앞에서 쭉 광주 전남의 장점을 얘기를 했듯이 이런 장점은 여기뿐만 아닙니다. 부산 가도 다 있고 울산 가도 경남도 있고 대구, 경북, 강원도, 충청도 전부 다 그 지역에 맞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우선적으로 얘기한 것은 광주 전남을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장점이 있고 내가 하나도 지어낸 말 없고 하나도 지금 진행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만 누가 어떤 노력을 갖고 어떻게 힘을 합쳐서 하느냐 이겁니다. 제 가장 큰 소망은 이제 정말 정치의 전남, 전체의 광주에서 삶의 전남, 삶의 광주로 눈을 돌려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살았다 손치더라도 우리의 조카들, 우리 아들, 딸들, 우리의 손주들이 사는 광주 전남에선 적어도 이렇게 좋은 여건을 마련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여건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전남, 삶의 광주가 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그야말로 지역 균형 발전도 되고 동서화합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지리산 삼도봉에 올라가고 경남 도지사하고 전북 도지사하고 전남 도지사 앉아갖고 막걸리 나눠 먹으면 그게 무슨 국민 통합이고 화합입니까? 그게 동서화합입니까? 저는 그런 거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단 살아놓고 봐야 됩니다. 잘 살고 봐야 됩니다. 여건과 환경을 활용해서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얼마나 달라지고 있습니까? 광주에서요 대구까지 아까처럼 고속도로 나눠져 있죠. 호남 그게 뭐죠? 88 고속도로 나눠져 있죠. 이번에 철도 완전히 KTX로 해서 철도 지금 놀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삼남긴, 지금은 부산역에서 출발해서 광양 거쳐갖고 순천 거쳐서 보성 거쳐갖고 하나는 목포로 그리고 하나는 다시 나주 거쳐서 광주로 돌아오는 경전선이 이제 또 착공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경상도 하고 이제 완전히 기차로 그다음에 고속버스로 승용차로 완전 통용할 수 있는 이런 도로들이 그전 같았으면 국가의 재정상 어려웠었던 이런 것들이 지금 완전히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까 말했던 그런 관광 그리고 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완전히 중공업단지인 창원에 있는 많은 본사가 이쪽에 협력업체를 둘 수도 있고 이쪽에 있는 아까처럼 여러 가지 제철 공장이나 이런 곳에서 또 부산이나 경남이나 대구 경북에다가 협력업체를 둘 수 있는 이제는 같이 지방이 함께 서로 협력해갖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지. 영남 호남 영남 호남 극소수예요. 그런 거 따지고 얘기하고 그런 거 부축해가지고 표 얻어가지고 싹쓸이 하려고 한 사람들 극소수예요. 극소수. 이제는 그런 극소수에 절대 말려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다수에 침묵하고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다 잘 되고 우리가 화합해서 통합해서 잘 되기를 바라는 이 사람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이제는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열띤 강연을 해주신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특별 강연을 해주신 두 분의 말씀처럼 우리가 동서화합과 국민통합을 실현한다면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모두 지역 갈등을 해소하는 데 뜻을 같이 해주시리라 믿으며 이상으로 광주 동서 미래 포럼 정책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